최근에요. 북한 김정은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보위 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사법검찰기관 창립 82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선생님, 네. 최근 이제 김정은이 잇따라서 공안기관을 찾은 거거든요. 이거 거의 전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창립 80주년을 줄줄이 맞았다 그러지만 네. 그 기관들 보위성과 또 인민보안성, 우리의 이제 국정원과 경찰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최고재판소, 최고급 검찰소까지 하루에 4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어떤 체제 불안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네. 다른 한편으론 천겹만겹의 방탄벽을 쳐라, 또 믿음직한 붉은 방패다 이런 식으로 체제 전복을 위한 움직임을 끝까지 응징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음 주면은 장성택 고모부인 장성택 행정부장이 처형된 지 이제 12년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 연말 뭔가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벌인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좀 대북 관측통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12년 됐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왜 김정은이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이제 여쭤보기 위해 저희 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태 의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이 패턴이 장성택 숙청 직전에 보인 패턴과 비슷하다고요? 예, 그 장성택이 2013년 12월 그때 이제 숙청되고 처형됐는데 바로 그 직전 11월 달에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8인 8명과 이제 비밀 회동을 이제 가집니다. 네. 근데 그때 그 8인들이 거기에 회동에 참가했던 8인들이 후에 장성택 숙청할 때 제일 주요 역할을 했는데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원웅을 비롯해서 그 8명이 그때 백두산, 평양에서도 해야 할 수 있는데 보안 때문에 저 백두산 그 높은 거기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이제 한라산까지 갔다다. 그렇죠. 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회의를 한라산에 가서 몰래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했고 그보다 더 앞서서 3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 당 전원회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제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당 결정을 채택한 회의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그 핵무기를 만들려면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대국들과의 다툼, 지어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 내부에서의 전쟁이 먼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부들이 참가했다가 아니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갈등, 대결은 이해되겠는데 내부에서 싸움이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다가 후에 장성택 이제 숙청되는 과정을 보면서 벌써 2013년 초에 김정은이가 이 고모부를 제껴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안기관이 연쇄적으로 찾고 있는 게 그 이제 공안기관 주요 멤버들을 싹 데리고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결심을 했으니 이번에도 그런 숙청 작업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시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분석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한날 한시에 북한에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국정격인 보위성, 그다음에 경찰격인 이제 안전성. 그 외에 최고 검찰소와 재판, 결국 공안기관을 하루아침 사이에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무슨 이제 오무토요를 하고 왔는지 대단히 이제 불안한 기운이 도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 의원님, 김정은이요 뭐 지금이야 저렇다고 하지만 집권 초기만 해도 공포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또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2012년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는 대단히 온화한 이미지를 이제 보였습니다. 뭐 주민 가옥에 가서 같이 앉아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방바닥에 앉아서 뭐 소주도 같이 마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 소주도 같이? 그렇죠. 이설주는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단히 온화한 모습을 저렇게 보였는데 점점 2011년 후반기에 가면서 대단히 이제 점점 공포 정치로 이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2012년 후반, 2010년 초에 가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좀 많았는데 김정은이가
군대를 먼저 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휴전선 지대 군단들을 하나씩 다 돌아봤습니다. 네. 돌아봤는데 평양을 떠나서 휴전선에 가기 전에는 장성들이 김정은 앞에서 전쟁 준비는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휴전선에 가보니 군대 군인들이 목질 못해서 몽땅 다 이렇게 빼빼 깡 말랐고 영양실조 걸렸고 네. 지어 병실에 들어가 보니 담요도 없어서 추운 겨울날 충분한 담요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허풍을 쳤는가 하면 어느 한 군부대에 가서 돼지 이제 가면 돼지 이제 농장을 봐요. 돼지 농장을 김정은이가 돼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야 이놈의 돼지가 어떻게 어저께 내가 본 그 군부대 돼지들하고 돼지가 이렇게 심통이 닮았느냐? 아, 왜 똑같이 생겼냐? 네. 저쪽 부대 걸 여기다 가져다 온 거 아니냐 하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버럭한 게 뭐냐면 네. 야 속이다 못해 동물까지도 다 날 데려다 속이느냐 이러고 김정은이가 차 타고 돌아올라왔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내가 이거 누구라도 쳐서 기강을 잡지 않으면 내 앞에서는 저렇게 동물까지도 다 연출시켜서 날 속이느나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깨달았군요. 알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돼지가 이 돼지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러게 저도 그러니까 아마 진짜 김정은이가 예. 그 돼지가 너무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간 후에 그때 비판한 게 뭔가면 김정은이가 돼지 농장을 보고 다음 부대로 가면 그 돼지를 몽땅 트럭에 쓰리 그래서 미리 다음 돼지 농장에다 가져다 놓고 이 부대 돼지입니다라고 돼지까지도 트럭을 따라서 김정은을 따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하게 됐다는 건 좀 설득력이 약간 약하고요. 그거 말고 더 일화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에 뭐 여러 가지 저 일화들이 많은데 어쨌든 리영호 관련된 일화는 무슨 얘기죠? 이 영호는 그 도청에 걸렸습니다. 예. 도청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북한은 간부들이 독립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군대 간부들이 이제 예. 집단 이제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삽니다. 지난번에 이제 리현호 전 쿠웨이트 대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운덕촌이라는 데서 다 네네. 이제 모여 산다고 예. 모든 집들이 다 도청 장치가 되어 있고 어디에 모이든지 간에 다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용호는 방심한 것 같아요. 여기엔 도청 장치가 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느 어떤 회의를 끝난 다음에 나와서 아마 김정은이가 좀 이렇게 개혁 개방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와서 아니 김정일 장군님은 개혁 개방하면 잘 사는 줄 몰라서 안 했냐? 아직 저 김정은이 국정을 잘 몰라서 저런 말을 한다라는 집권 말을 초기에. 했는데 집권 초기에 그 말이 김정은한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김정은을 살짝 이제 아버지 선대와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예, 이게 딱 그렇죠. 걸린 거군요. 예. 자,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 부하의 험담 때문에 김정은 이제 숙청 정치 이런 거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리영호라는 인물의 숙청 이후에 그 잔인함의 끝을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은하수 관현악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청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영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의 가외 교사거든요. 군사 분야에.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야 우리는 파리 목숨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이제 음악 정치를 하면서 뭐 전역을 돌면서 이렇게 리사이틀 형태로 공연도 하고 이랬던 아주 인기가 많았던 이 악단인데 이 악단들을 이제 집단 처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2013년 8월인데 장철구 상업대학 이게 이제 평양 상업대학인데 거기에 학생이 목격담을 나중에 이제 네. 외부로 이렇게 알린 내용이 전해졌어요. 근데 강건 종합군관학교라고 여기가 이제 그 공개 처형이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학생들하고 주민들을 다 집결시킨 다음에 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군용 차량 3대가 그 현장에 들어오더라. 근데 거기에 12명의 죄인들, 이게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인데 죄목도 써여 있고 이렇게 명찰도 달려가지고 들어왔는데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이런 처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이설주,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네. 이 추문에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내에도 이제 이 소식이 돌았는데 네. 뭐 북한 말로 이제 색적물 포르노를 뭐 이 은하수 관현악단이 찍어가지고 상업적으로 뭐 돈벌이를 했다 이런 건데 거기에 이설주가 실제로는 관여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설주도 거기에 관여돼 있을지 모른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소문이. 그러니까 예. 그 소문을 아마 김정은이 좀 화도 많이 나고 어떻게
내 부인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거기에 연루됐던 은하수 관련 악단원들을 화풀이식으로 다 처형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좀 잔혹했죠. 네. 사신 고사총이라 그래서 사신이라는 게 이제 고사총인데 총구가 4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처형을 한 뒤에 뭐 탱크로 나중에 흔적도 없애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잔혹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잔혹합니다. 네. 태 의원님도 이제 북에 계셨을 때 이 네.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아니 같아요. 저는 그때 북평양에 있었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공식 이제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하면 이제 예. 불순 녹화물, 예. 불순 녹화물, 그다음에 성 음란물을 저 친구들이 봤다. 그래서 이제 그 처형했는데 그 저는 처형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뭐 그건 북한에서 내부 회의에서 다 이야기했고 예. 실제 그 북한에 전우역, 전승역이라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뭐 한 신도림역처럼 이렇게 환승역인데 그 역 옆에 은하수 악단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은하수 악단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이제 원통식 아파트 큰데 예. 대단히 큽니다. 제 외교부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도 아내가 은하수 악단 첼로리스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집이 대단히 큰데 그 12명은 처형하고 나머지 악단을 해체하면서 그 김정은이가 주었던 그 아파트와 재산을 예. 그날로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몰수하는가 하면 그때 온 평양시가 다 봤거든요. 저녁 12시까지 그 아파트에서 모든 은하수 악단은 철수하라. 이렇게 나가라. 되니까 다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뺐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올라가서 예. 그 매 집에 있는 옷장, 냉장고, 뭐 부엌 세간을 승강기로 이제 다 싣고 내리는데 12시가 다 되었는데 절반도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오는데 명령은 12시까지 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을 열고 베란다로 그 비싼 가구들 그거 몽땅 다 김정은이가 꾸려준 거거든요. 외국 수입제. 그걸 몽땅 다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퇴근길에 사람들이 다 내다보는데 그 비싼 냉장고, TV, 소파가 그저 위에서부터 확 내려와서 밑에 떨어지면 그게 3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밑에서 박살 나거든요. 박살 나서 소리도 엄청 꽝꽝 나니까 지하철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너무 아까우니까 아이구나 저 아까운 거 저거 다 저렇게 다, 박살 나. 예. 다 박살내고 트럭으로 다 실어가고 저녁 12시 되니까 그 아파트에는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빈 아파트가 딱 된 거죠. 친구 아내분도 그걸 겪으셨. 다 그 친구 아내도 그 집에서 쫓겨났죠. 다행히 그 아내는 예. 저 총살당하지는 않았는데 그 집에서 쫓겨났죠. 아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리설주가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네. 리설주와 관련된 이제 소문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그만큼 김정은이 리설주를 굉장히 아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도청에도 이제 걸렸는데 이런 말들을 했다고요. 이제 은하수 악단이 항상 김정은과 이슬주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공연 끝나고 얘들이 옷이랑 의상이랑 갈아입는 곡에서 이슬주를 쟤라고 했다는 게, 야, 쟤 오늘 왜 저렇게 좋아하니? 오늘 그러니까 옛날 자기보다 밑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포스트 레이디가 됐으니 네. 포스트 레이디가 됐으니 그 앞에서 이슬주 앞에서는 폴더 인사하고 박수치고 만세 불렀는데 네. 우상실에 와서는 저 오늘 이슬주가 어떻다 뭐 그 친구 옛날 동료들끼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김정은이가 듣고 이슬주를 쟤라고 하는 저놈들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랬군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 친모인 고용이를 이제 리설주로 보면서 떠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은 왜 나오는 거죠? 그 이슬주 생긴 그 모습을 이제 가만 보면 예. 고용희의 그 후반기 그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선군조선의 어머니라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고용희 예. 모습하고 이슬주의 그 얼굴 모양이 좀 비슷한데 북한과 이제 한국은 미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요. 북한은 저렇게 얼굴이 보름단처럼 동그란 여성을 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미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서 이제 북한에서 이슬주나 고영희를 저렇게 미인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와 좀 생김새가 닮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김정은의 그런데 공포 정치 얘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부터 또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잔혹해지고 무자비해진 건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강화되는지 그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좋을까요? 최룡해의 혁명화 교육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최용해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최고 원로이고 빨치산의 후예죠. 아버지 최현이 이제 인민무력부장까지 지냈고 김정은도 이 최현에 대해서 최근 뭐 엄청난 존경심을 표시하고 이러는데 예. 이 사람이 과거에 아주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을 때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걸 다 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그 혁명 사업, 당 사업을 하는 데서 과오가 적발돼서 혁명화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처벌이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냥 너 지방협동농장에 가서 3개월 동안 노동하다 와. 어디 제철소에 가서 쇳물 푸는 일 몇 달 하다 와. 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약간 훈장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발에 뭐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그래요? 내가 혁명화 가가지고 쇳물 하다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다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최용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무려 3번이나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어떤 고위직도 네. 뭐 빨치산 이런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북한에서의 어떤 단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 의원님이 알고 계신 예. 최룡해가 혁명화 교육을 받게 된 또 다른 일화를 알고 계신다면서요? 예. 최룡해가 이제 김정은 시대가 등장하면서 김정일이 네. 예, 최룡해와 김정은을 데리고 백공호 탱크 사단에 갑니다. 가서 2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룡해 보고 김정은을 도와서 조국통일을 해라. 네. 그리고 탱크를 하나 불러서 김정은과 최룡해를 같이 태워요. 그 탱크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탱크 시위를 하는데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군 총정치국장 직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군 총정치국장이라는 건 군을 완전히 지휘는 실권 자리거든요. 예. 그래 줬어요. 줘서 다들 최룡해가 이젠 최룡해가 뜨는구나 했는데 또 얼마 못 가서 최룡해가 꺾입니다. 네. 꺾인 이유가 매우 간단한데 북한에 이제 큰 행사할 때면 멋있는 버스가 100대 있습니다. 그게 100대 버스인데 이게 소속이 중앙당 소속이에요. 근데 최룡해가 갑자기 큰 행사를 준비하다 나니까 총정치국장이니까 그 버스 관리하는 사람한 거기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여보세요, 나 최룡해예요. 오늘 그 차 버스 20대 좀 동원시켜 주세요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당비서한테 말했습니다. 최룡해입니다라고 하면서 버스 20대를 보내라고 한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누구한테 전화할 때 내 권한으로 당 버스 20대를 가져오면서 야, 나 최룡해야 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걸 쓰겠다는 걸 김정은한테 먼저 보고해서 비준 방침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야, 나 최룡해야 보내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김정은한테 올라가니까 김정은이가 딱 그때 그 말 듣고 기분 없어서 아니 내가 뭔데 당 산하 버스를 20대를 내라 말라 해. 그래서 당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김정은의 지시였다는 걸 부각해야 되는데 내 지시다, 나 최룡해다 이렇게 나야.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보내. 이게 결국은 북한에서는 죽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현수 대통령님 얘기는 북한의 이제 고위급들도 이제 못 피하고 뭐 한때는 자랑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해집니다. 태 의원님도 혹시 제 주위에는 네. 제가 외무성에서 일할 때 제 주위에는 이제 본인이 예. 혹은 이제 부모가 또 형제가 이제 걸려서 혁명화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또 많고 저희 그렇군요. 가정 쪽으로는 예. 저희 장인도 투스타 장성이었는데 혁명화 갑니다. 근데 혁명화 갈 때 솔직히 혁명화 갈 때 다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쉬운 농장에 좀 갔으면 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좀 가서 부모들 찾아가 볼 수 있게. 그런데 네. 함경남도 덕성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덕성이냐 제가 조용히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보니까 딱 혁명화 나올 때 지시에 철길 역전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곳에 보내라 이렇게 지시가 딱 나왔대요. 네. 근데 가면 이제 저기 보면 돼지 농장처럼 보이거든요. 저런 네. 일을 하나 보죠. 가끔. 돼지 농장도 치고 소똥도 치고 네. 그 해당 그 농장에 가서 그 농장에서 제일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근데 또 하나 듣기로는 이게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언제 돌아올지 얘기는 안 해준다면서요. 사람마다 이제 대단히 각이해요. 예. 우리 제가 있던 외교부 같은 데선 실권을 강석주 제1부상이 쥐고 있었는데 네. 혁명화 갔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1년은 있겠구나 했는데 한 달 하고 또 짱 하고 또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 죄감은 한 6개월이면 올라오겠는데 3년이 되도록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대단히 각이합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은데 자 이런 처참한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고위급 간부들이 이 혁명화 교육에 들어가면 온갖 복권을 위한 노력을 다 쏟는다고 해요. 그렇죠. 혁명화 교육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시하는 사람들을 눈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터에 나갈 때 남들보다 먼저 나가거나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혹은 또 일기를 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충성의 편지 같은 걸 쓰거나.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편지가 뭐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북한 병사들이 파병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병사가 썼던 그 일기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 출발을 주었다. 재생의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써 있으면서 일종의 저 편지 내용이 네. 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일단 혁명화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파병을 간 게 혁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저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네.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파병도 혁명화라고 거기 있는 군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공포 정책 혁명화 얘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다음 키워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겁니다. 이제 김옥이라고 하면 김정일의 부인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친모는 아니고 이제 계모인 건데 정치범 수용소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북한에서 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식 표현 반체제, 네. 반체제 인사들이 끌려가는 곳인데 일단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때는 왜 끌려가는지, 형이 몇 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가 김옥 이 인물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데? 원래 이제 김옥은 그 고영희가 이제 그 사망한 다음에 네. 김정일의 기술석이 말하자면 석이라고 말하는 건 옆에서 일을 돌봐주는 석인데 점차 그 관계가 김정일의 부인으로까지 이제 발전했습니다. 발전해 가지고 고영희가 사망한 이후에 결국은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네. 옆에서 이제 그 지켰고 또 죽을 때까지 김정일을 부인처럼 돌봐준 그런 이제 여성이었죠. 아 그런데 이 남동생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네, 갔다 이런 한때는- 설이 있었네요 한때. 네, 네네. 한때는 저 김옥이 가문이 네. 북한에서 대단히 뜨는 실세였습니다. 네. 남동생이 김일성 종합대학 제1부총장을 했는데 그 정도 실제 제1부총장 정도면 그렇게 높은 직은 아니에요. 일반 대학 부총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왜 남동생을 통해서 자기 인사 문제라든가 무엇이 김옥에게 전달되고 김옥을 통해서 김정일의 편대가 움직이고 이렇게 네. 돼서 대단히 김옥이 내부에서는 큰 실세로 한동안은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이 대북 그러니까 인권 단체들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게 일부 과거에는 축소되거나 좀 문을 닫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더 확대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정일 체제 말기에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숙청과 공포 정치가 계속되니까 몰락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들은 처형을 당하지만 네. 그 일가족이나 이런 쪽은 정말 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관리소라고 불리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천과 요덕, 명간, 개천, 청진 이렇게 5개 수용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숙청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마다 뭐 북한이 이런 규율 잡기, 사회 기강 확립, 또 권력 내의 어떤 알력 때문에 숙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고는 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뭐 수용 인원을 한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까지 추정을 하는데 북한 인구 2,500만 명에 비춰보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정말 네. 전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특별 독재 대상 구역에 수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포 정치 또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혁명화 교육과 정치범 수용소를 봤다면 이번에는 피해 숙청이라는 단어가 뜨고요. 인물 3명이 뜨죠. 자, 그런데 일단 장성택 숙청부터 살펴보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는 장성택의 그 불순한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내외로. 근데 우리 태 의원님이 추정하는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장성택이가 수청되기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한창 뜰 때죠. 2012년도에. 그런데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장성택이 조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넌 정말 좋겠다. 앞으로 장성택 시대가 열리는데 내가 바라던 꿈은 다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 2012년에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나 이거 무역회사 계속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왜 하니까 장성택이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네. 자 이제부터 우리 가문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 장사하는 걸 다 빨리빨리 접고 무역회사들에서 나와라 빨리 준비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도 이제 무역회사를 접고 일반인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남관이 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까 지금 마음먹은 거 다 하는 시대가 오는데 네. 했는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2013년에 본인 뭐 장성택은 더 말할 데 없고 본인도 정치본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2012년에 그렇게 장성택이 한참 뜰 때 그 네. 주변 친척들과 가문은 불안했을까? 왜요?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면 이 김정은이가 겉으로는 장성택에 대해서 뭐 표현을 안 했지만 네. 내부에는 이 김정은과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가 장성택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2012년대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대했던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바로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 사진이 없어요. 이거 뭔가면 김정은이가 살아 김일성 생전에 한 번도 김일성 앞에 가보지 못했다는 거고 김일성은 김정은을 백두혈통의 손자를 인정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김정일은 얼마나 자기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내세우고 싶었겠어요. 자기 아버지 김일성에게.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걸 막았겠는데 그 막은 것이 바로 김경희와 장성택이 아닌가. 고모가 막았다. 그러니까 고영이로서는 자기 아들을 결국은 김일성한테 보여주어서 손주들로서 손녀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데 그 가장 큰 거물림돌로 김경희와 장성택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막아놨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한이 사무쳤다 이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뿌리 깊은 원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을 하신 건데 그런데 아까 키워드에서 장성택 옆에 이제 등장했던 인물 이름이 보면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숙청된 이유가 좀 황당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군에서 야간에 보초쓸 때 보면 그 초소 앞에 네.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현영철도 졸다가 졸다가 김정은이 주재한 회의에서 네. 깜빡 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게 저기 사진에도 보시지만은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저걸 공개한다는 건 사실 평상시 그냥 넘어갈 일이라면 저런 사진을 빼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저걸 노출한 다음에 현영철 너 졸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는데 물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김정은의 지시를 몇 차례 좀 태만히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권세를 좀 부리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포착이 됐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게 더 괘씸한 거죠. 장성택도 처형할 때 보면은 그 재판문에 보면은 판결문에 보면 뭐 중국에 석탄을 팔아먹었다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김정은 앞에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이게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김용진 아까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은요? 이분이 제일 황당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분은 그 노동당 당회의에서 안경을 닦아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안경이요? 네, 이 김정은이 뭐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안경을 사실 닦을 수 있잖아요. 그 안경을 닦았다고 네. 숙청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다 그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엄마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이 엄마에 대한 김정은의 콤플렉스와 관련해서 직접 들으셨던 얘기가 있다면서요, 태 의원님? 예, 이제 김정은이가 2012년에 이제 북한의 학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북한 지도자들은 조선의 어머니라고 자기 어머니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홍보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김일성도 자기가 북한의 권력자가 됐을 때 자기 어머니 강반석을 조선의 어머니로 내세웠고 김정일도 자기가 권력을 져서 후계자가 되자마자 자기 생모 김종숙을 조선의 어머니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도 2010년에 등극하자마자 고영희를 내세우기 위해서 선군 조선의 어머니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다큐를 만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극히 제한된 간부들만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영화가 나온 건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당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체 당원들 앉혀놓고
선군 조선의 어머니 용화를 본 사람은 자백하라. 네. 용서해 줄게 자백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누가 봤어? 옆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본 친구들이 있어요. 영화가 외부로 유출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영화가 외부로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가 짜장 하고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거 금지 영화로 돼 있는 것이니까 누구냐라고 이제 숙청이 벌어져서 끝내 잡긴 잡았는데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해외에 나와서 저 영화를 한번 봤어요. 왜 저 영화를 김정은이가 못 보게 했을까? 네. 나온 다음에 아무리 봐도 자기 어머니를 내세우고 싶겠는데 근데 영화 앤 말미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고영이가 김정일 앞에서 아마 생일 같아요. 충성 맹세를 다집니다. 육성으로. 뭐 나는 장군님을 어떻게 받들었고 막 하는데 그 육성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몸이 찌릿합니다. 왜 찌릿한가 하면 발음이 이상해요. 네. 북한식 발.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자는 북한 여자가 아니구나. 아, 그래요? 째포로구나. 발음이? 라는 게 이거는 절대 못 고칩니다. 이 발언을. 제일 귀엽다. 그래서 다 그때 딱 듣고 이거 이 째포로구나 하는 게 네. 영화만 보면 순간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북한에서의 기본 성분이 아닌 그런 이유로 컴플렉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태연 짧게 여쭤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짚어보는 이유가 김정은의 그 연쇄 방문을 계기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 숙청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잡아놓고 죽이고 숙청하고 이런 통치는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만큼 그 언젠가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하겠죠. 상당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청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저희 살펴봤습니다.